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정치가 곧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내일은 용산 집무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결재하며 한덕수 카드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만 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지난 2월 14일 이후 최소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다음 주 일상 회복을 위한 안착기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현재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난 7일 뇌출혈로 별세한 원조 월드스타 고 강수현 씨의 연결식이 조금 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서는 동료 영화인들이 추도사를 통해 눈물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7% 넘게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시대부터 최고 권력자의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이제 어제부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첫 개방날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2만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는데 오늘은 훨씬 더 많은 3만 9천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청와대 녹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곳이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네, 이곳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 녹지원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잔디밭에 120여 종의 수목과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식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제 뒤에서 보이는 17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 반송입니다. 이곳 녹지원에서는 잠시 뒤부터 퓨전 국악 공연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시민들은 벌써부터 곳곳에 자리를 잡고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공간인 청와대 본관에도 관람객들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상징과도 같은 푸른색 팔짝 지붕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또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가 열리는 영빈관과 경내 최초의 한옥 건물로 외국 기빈 초청 행사가 열리는 상춘제,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여민관과 대통령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관저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아쉽게도 정비와 보안상 문제로 건물 내부까지는 관람이 어렵습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공개된 첫날, 어제 하루에만 시민 2만 6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부터는 매일 3만 9천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람 희망일 9일 전에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8일 전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을 선정합니다. 오늘 신청하면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는 건데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원하는 날짜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1일까지 회차별로 6,500명씩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평일 관람까지 이미 대부분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녹지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우려되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달 5월 들어서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지만 수입액이 더 많이 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60억 5,2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물가가 높아지면서 수입액이 197억 7,600만 달러, 1년 전보다 34.7%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7억 2,4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억 1,1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일자리 증가 상당 부분은 고령층의 직접 일자리가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가 42만 4천 명이 늘며 전체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는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등의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전력, 이제 모레 경영 실적을 공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적자가 무려 17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는 원가를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물가 속에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고심 중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민영화돼서 코스피에 상장된 한국전력은 최근 전국 사업소장 회의를 열어 자산 매각을 논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지난해 1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13조 원이 넘는 채권을 또 발행하는 등 빚더미에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5조 8,600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2조 7,900억 원의 2배나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경영실적이 공시되는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 한 해와 비슷한 5조 7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서 올해 전체로는 17조 4,723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원인으로는 전력생산 연료비의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얽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과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원리 중심과 원가주의 원칙 강화로 손질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특히 아주 크게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이걸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초에 서민 부담이 커지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단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전 경영에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한전은 물론 산하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은 대부분 급여 외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억 원 안팎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차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미국에서 휘발유 값은 전체 물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으며 인플레이션 비상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47.4% 급등한 것으로 역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갤런당 5.55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5.841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Because of the supply chain issue that's in the Russian issue, because these are, issue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to basically work with other governments to address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국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 인상을 주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적자를 줄이고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 급등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휘발유값 상승 등 최근의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 of the roots of the inflation are outside of our control, to state the obvious. But there are things we can do and we can address and we need to do.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도 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연준으로서는 돈줄 재기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 하에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의 지휘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력 구성이 완료되면 운영 체계와 정책 방향 등의 개선과 변화도 모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변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방역 대응이 미흡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며 범정부적인 대응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안정화 추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 의료체계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의료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과 인력 등 필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동선분리가 가능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 단일 체계로 단순화하여 통합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명칭은 코로나19 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동네 병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의 병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하여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입니다.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하루 이내 실시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과 함께 응급 환자와 특수 환자 등의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응급병상과 응급의료 인력 등은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일부 동원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으며 응급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나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응급의료 체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의심 응급 환자는 응급실 내의 격리구역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격리병상 등으로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분만이나 투석과 같은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이나 투석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나 또는 비코로나 환자 모두 원활하게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 대응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치료 병상의 경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해 나가되 재유행에 대비하여 긴급 동원 체계를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병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전문 의료 인력을 사전에 교육하고 확충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되 재유행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를 포함한 로드맵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는 43,888명이며 지난 7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는 37,000명대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감소 추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 오늘 현재 3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 상황은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은 18.8%이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14.8%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있어 오늘 기준 29명이고 1주간 하루 평균으로는 하루 5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의 총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 감소 추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나 위중증과 사망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감소는 일정 시점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며 정체 양상으로 진입할 것이고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한 단계를 맞이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상당 기간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과 치명률이 높은 만큼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께서도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새로운 일상의 회복이 계속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핵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군 소식통은 어제부터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여하는 국방부 합참 위기관리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관리 TF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분위기인 현 상황은 물론 실제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초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국의 수장이 북한이 플루토늄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폭탄을 실어나를 미사일 능력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에버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지난 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취함으로써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강화할 수 있는 영내 안보 환경의 재구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를 비롯해 군 역량 강화와 과시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의 독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본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영내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명령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시험의 정상화를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현재의 국제사회 제재 압박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뿐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이점도 취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도발과 대화를 위한 상징적 제스처를 오가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한미의 갈등을 유발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물가 얘기도 했었고 오늘 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도 물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죠. 특히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 주공 아파트도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에서 비협조 현장에는 공사 중단하겠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조금 전 대표자 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셧다운 시기는 보름 정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한 뒤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협조하지 않는 현장에는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무기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입니다. 오데사를 연일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시설은 초토화됐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объекте, в который попала русская ракета. Всего было выпущено по Одессе 7 ракет.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бот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шел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킨잘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는 서방의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Вперше за десятки років в Одесі немає звичайного руху торговельного флоту, немає звичайної портової роботи. Напевно, цього в Одесі не було ще. 각각 세계 4위와 6위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와 밀 수출은 대부분 오데사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kraine is the wheat basket of Europe, and it's sitting on 8 billion euros worth of wheat right now from last year's harvest. They cannot export it. They have no access to the sea. This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we must address.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 가격 폭등세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내전,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수천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어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직무 이틀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정치가 곧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에 외교사절단 접견 일정이 있습니다. 또 내일은 용산 집무실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선언하면서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임 이틀째 출근길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서초동 사저에서 나와서 국립현충원을 거쳐 국회 취임식을 갔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전 8시 21분에 서초동 집에서 나온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정문에 8시 34분에 딱 도착했습니다. 약 7km 거리를 13분 만에 주파한 겁니다. 1층 로비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같은 층 기자실을 쓰는 저희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첫 출근길 소감을 묻자 어제 출근을 하긴 했었다라면서 웃었고요.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제 취임사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일부 보도에 해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면서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고 그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걸 얘기한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첫 출근을 하긴. 네. 자, 오늘 대통령 일정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취임식이 있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공개 일정만 무려 13개였죠. 오전 0시에 군통수권 넘겨받으면서 시작해서 취임식에 외교사절단 접견 또 외빈 만찬까지 숨가쁜 하루 그야말로 강행군을 펼쳤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하자마자 각 층을 돌면서 청사 점검하고 직원들 만났고요. 9시 10분부터는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회의라 일부 취재진도 촬영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루만 이렇게 격식을 차리자면서 요식 행위는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하자고 했는데요. 용산으로 이사 온 이유도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고 정말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취임 외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시 인도네시아 경축사절 접견을 시작으로 지금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상 환담이 진행 중이고요. 이후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외빈 접견이 30분씩 쭉쭉 이어집니다. 오후에는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이곳 용산 건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이동 없이 만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주제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대변인실은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때문에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다라고 전제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로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약속대로 첫 정기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라도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려면 국무위원이 최소 15명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명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육부 유은혜, 법무부 박범계,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해당 부처는 장관이 공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데요.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미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YTN에 최소한 정부가 일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장 열흘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외교부 박진 장관 후보자나 나라의 안전과 지방자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또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 사안이 모두 연결된 만큼 무리한 임명 강행보다는 국회 협치 기조는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새 정부의 첫 당정 협의도 열렸습니다. 새 정부와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 간의 협의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이제 내일 이 조 기자가 말씀드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 관련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회의는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이번 추경을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대선 당시 공약했었다며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공약했던 50조 원 가운데 1차 추경 17조 원을 제외하고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소요비용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본예산 세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하는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빠른 집행을 위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 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조정한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윤석열 정부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는데 여야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민주당을 향해 이제 야당으로서 과거를 잊고 인준을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상대 당이 반대하는 후보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내놓은 건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검증에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찬스와 자녀 스펙 쌓기 논란, 불법 혐의가 명백한 후보들이 국민 상식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여가부 폐지 이후 개편 방향에 대해, 이 후보자에 대해선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선거 전국도 시작됐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를 열며 6월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상임고문이 검경 수사에 두려움을 느끼자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로 숨으려는 것이라며 모든 의혹에 자신이 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자로 자신을 일꾼으로 규정하고 심판자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긴 어렵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선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선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역을 방문하며 지방선거 전국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담대한 지원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사에서 나온 대북정책 해법 그리고 향후 한반도 시계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취임사 특히 남북관계 문제, 비핵화 문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뭐 이전에 강경 발언 일변도에서 좀 벗어난 좀 전향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방점은 북한의 선 비핵화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그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 계속 이전에 이제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는 비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 떠올린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론에서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주민과 또 북한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이 비핵화를 하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그 3만 달러로 올려주겠다. 뭐 그 얘기 아니 3천 달러 올려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북한의 선 비핵화. 그 이후에 국제사회 협력에서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 제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선 비핵화라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 안보 보장 장치를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런 체제 안전 보장 장치를 포기한 상태에서 경제 지원을 받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 이 프레임은 북한이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계속 거부해왔던 그런 핵심 제안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의 핵 교리라고 해서 이제 핵 관련된 사용 원칙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어떤 식으로든 핵을 갖고 있어야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이 토대 위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취임사를 보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이 충격이고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중요한 또 사건이거든요. 이 뭐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뭐 다른 모든 측면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더 고수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또 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도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급망 위기를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이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통해서 많은 지원과 뭐 필요한 물자를 조달받아 왔는데, 사실 이 글로벌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더 완벽하게 지금 차단시키고 고립시키는 하나의 기제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팬데믹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더 체제의 안전을 위한 이 핵 의존을, 핵 개발에 대한 의존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자력 경제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취임사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분 메시지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겠다. 이런 제안이 이런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이제 그러면 좀 아쉬운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그 현직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어떤 전술이 전략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반도 비핵화는 뭐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은 분명히 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걸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경제적으로는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체제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장 장치이긴 하면서도 다른 한편을 보면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주민 생활이 더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방도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 무력을 증강시키면 시킬수록 북한은 더 이제 이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힘들게 경제 발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 비핵화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 윤석열 이제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이 뭐 당선인 신분으로 또는 이제 인수위에서 이 대북 정책 관련된 메시지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오히려 이제 더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또 위기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제 움츠리게 되는 거고 더 이제 핵 개발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지금 제가 굉장히 염려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군비 경쟁을 더욱 지금 격화시키고 있는 또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더 이 핵과 미사일 무력 정강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비 경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국가들은 뭐 어느 정도 경제 부분도 이렇게 견뎌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상황을 좀 고려한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북한을 이 비핵화로 저는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지금 가장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또는 체제적 또는 경제적 그런 안보 우려를 얼마나 단계적으로 해소해가면서 이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과거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방식대로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 이런 그 프레임 또 원칙은 실효성도 없고 네. 또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접근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표현 한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표현이 북한의 비핵화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일단 주체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북한이 계속 강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한이 함께 핵 개발도 하지 않고 보관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이 체결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네. 취지죠.
근데 이 합의는 사실 사문화된 지 오래됐고요. 벌써 사문화되고 다만 이제 북한이 2018년에 미국과 또 우리 정부하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그 합의들 했죠. 그게 이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싱가포르 공동 선언 여기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한반도 비핵화죠. 그 남과 북이 동시에 그렇게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의미는 우리 남한에만 우리는 지금 비핵화 우리 핵이 없다. 핵이 없는데 무슨 우리의 비핵화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 또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핵 운반 수단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을 운반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더 이상 와서는 안 된다. 그게 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남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 또는 관련된 각종 수단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반도에서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의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의했던 그런 개념이었죠. 박사님,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임박했다고 하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가 대부분 완성됐다고 하고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들도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시험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비핵화라는 말을 우리가 그 목표를 갖지 말고 다른 수단을 먼저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이 핵 개발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 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북한은 그 2018년, 19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가 뭐 핵 개발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핵 개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하고 우선 실험을 안 해야 돼요. 예. 지금 계속 뭐 핵실험 한다 그러고 또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동결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전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군비 통제, 핵 군축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 불신이 너무 지금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면서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게끔 하는 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제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런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동시적으로 또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이거든요. 북한은 이 한미 군사훈련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 전쟁 연습이다. 자신들을 향한 핵 공격 연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격 수단, 방어 수단에 대응하는 전략, 전술,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와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겠죠. 또 한반도 비핵화 또는 뭐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또 확장 억제력을 이제 강화하겠다.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뭐 다양한 또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한미 간에. 뭐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취할 우리가 조치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 체제 이제 안보 조치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정말 실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들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들을 얼마나 단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괴야 그 첫 단추에서 신뢰가 쌓여야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종 목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거든. 한반도 비핵화해라.
북한에선 문제 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는 북한이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한미 간에 또 새로운 확장 억제 그런 조치가 합의가 되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북한은 더 아마 강경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거고 또 우리 한반도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민생을 위한 또 우리 경제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아무래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 자유라는 거, 그 기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새 정부 앞에 놓인 큰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가운데 외교 시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중일 포함 5개국 사절단을 접견했는데 순서를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 순서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 그러니까 국정 과제도 보면 한미 동맹이 이제 최우선 외교 순위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이제 뭐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거는 사실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든 뭐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굳이 뭐 자극하면서까지 우리의 순서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가 중국 당신들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예. 어제 왕치산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방중을 초청을 전달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고 그동안 안 왔었고 우리 대통령은 2번 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방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8년째 한 번도 다시 이제 방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 보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외교 관련해서 외교 정책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원칙이 실용이더라고요. 실용. 실용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 한반도 문제 해결 관련해서 중국이 보다 제한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순전히 이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방문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시 주석을 한국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좋은 건지 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예. 원래보다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전 말씀드린 지금 들어온 소식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 앞서 취재기자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완수를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늘 아주 허덕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여튼 이 경제에 관한 각종 이 지표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서 하여튼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안 그래도 그 국제 원자재가가 늘 요동을 치고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특히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밀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 식생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지금 산업 경쟁력에도 지금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거는 뭐 정무수석, 경제수석, 뭐 사회수석, 안보수석에서 그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같은 관점에서 또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좀 자주 일을 구둣발바닥에 닿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방 저 방 다니고 전화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5층, 7층, 6층, 7층 가보니까 그래도 그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고 해서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 방에도 뭐 격이 없이 좀 수시로 와주시고 지금 또 뭐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지금 뭐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세밀하게 다 좀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그 대선 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우리 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그 어떤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향후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빨리 재정을 좀 당겨서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부 출범한 직후에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기재부로부터 보고는 취임 전에 받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낮 동안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